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으로 답했습니다. 1998년 모두가 떠났을 때 단 한 나라만 남았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 기억은 350조로 돌아왔죠. Argued about who would 세계는 form the next 잊었지만 government. 러시아는 Vladimir watched 기억했습니다. disgusted from the gallery. 눈보라 속에서도 Argued about who 약속을 would 지킨 form the 나라. next government. 손해를 감수하고 신의를 택한 기업, 그리고 그 정신을 세대가 이어받은 국민. 힘은 일시적이지만 의리는 세대를 넘어섭니다. This became a focus 기술은 for 배울 수 opposition 있지만 leaders like the 신뢰는 communist 쌓아야 Gennady 하죠. Zyuganov. 그들은 위기를 But to 두려워하지 most 않았습니다. miners, 오히려 위기를 계단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압박이 아닌 약속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이름,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름,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의 이슈 속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25년 전의 말이에요. 러시아가 무너질 때 한국만이 남아줬거든요. 그때 삼성이 볼쇼이 극장에 후원한 5만 달러를 러시아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냈으니까요. 우리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고 350조 규모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니콜라이 드라고프입니다. 러시아 정부 산업자문위원으로 한러 협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책상 위엔 2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는데 왼쪽엔 2025년 3월 주요 외신 보도 자료가 있었고 오른쪽엔 러시아 극동 개발 최종 제안서가 펼쳐져 있었는데 이 두 문서가 보여주는 세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외신 자료를 먼저 펼쳤을 때 당시 최고위 행정부가 한국에 53조 원 규모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었고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 그 방식이 참으로 냉정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은 텍사스에 지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 관한 기록이었는데 한국 기업이 53조를 투자해서 세운 최첨단 시설에서 한국 핵심 인력 150명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명목으로 여권까지 압수당했으며 자기들이 보조금 7조를 준다고 해서 지어준 공장인데 마치 인질처럼 붙잡아두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도대체 이게 동맹이라는 겁니까? 투자를 받고도 목을 조르는 게 파트너십이라는 말입니까? 더 가슴 아픈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는데 그들은 한국 기업이 곤경에 처한 걸 마치 축제처럼 보도했고 주요 매체들이 앞다투어 한국 기술 유출 우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으며 마치 한국이 범죄자라도 되는 양 몰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오른쪽 문서로 눈을 돌렸을 때 러시아 극동 개발 제안서 표지에는 큼지막하게 대한민국 우선 협력안이라고 적혀 있었고 총 규모 350조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며 북극 항로 개발과 LNG, 플랜트 건설, 시베리아 인프라 구축이라는 항목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이 없었습니다. 53조 대 350조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은 태도의 차이였어요. 한쪽은 요구고 한쪽은 제안이었으며 한쪽은 압박이고 한쪽은 감사였는데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무실 창밖으로 모스크바 겨울 풍경이 펼쳐지는데 네바 강이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 마치 25년 전 그때와 똑같아 보였고 1998년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해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루블화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국가 전체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고 거리엔 실업자들이 넘쳐났으며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외국 기업들의 반응은 빨랐는데 독일 기업들이 제일 먼저 본사로 철수 명령을 내렸고 프랑스 기업들도 한 주일 만에 사무실을 정리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현지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떠나버렸는데 그 속도가 마치 도망치듯 급박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 거리에서 외국 기업 간판들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는 걸 보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절망했어요.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만 남았어요. 삼성이었는데
현지 직원 1,500명의 급여를 한 푼도 빠짐없이 100% 지급했고 공식 발표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 본사에 연락해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왜 남는 거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어요. 우리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신뢰를 선택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삼성이 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러시아의 자존심인 볼쇼이 극장이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150년 역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삼성이 5만 달러를 후원했고 금액 자체는 거대한 숫자가 아니었지만 그 의미만큼은 엄청났습니다. 볼쇼이 극장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삼성이 우리 문화를 살렸고 러시아 국민들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 때 그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은 그날을 기억했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나서 다른 외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볼쇼이 극장 후원권을 따내려고 삼성보다 5배 많은 금액을 제시한 기업도 있었지만 극장 측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려울 때 의리를 지킨 삼성과의 형제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칼같이 선을 그었고 이 이야기는 러시아 전역에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에선 독특한 현상이 생겼는데 삼성 로고만 붙으면 사람들이 무조건 신뢰했고 광고를 3년째 하지 않아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으며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삼성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의리의 상징이 된 겁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할머니들이 손자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 중에 우리가 힘들 때 삼성이 남아줬다는 말이 빠지지 않았어요. 다시 책상 위 두 문서로 시선이 돌아왔는데 왼쪽 문서의 나라는 53조를 투자받고도 인력을 인질로 잡으며 기술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고 오른쪽 문서의 우리는 25년 전 5만 달러의 은혜를 350조로 갚으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힘으로 짓누르고 한쪽은 신뢰로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동맹과 착취의 차이였어요. 펜을 들어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문장을 추가했는데 손글씨로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이며 러시아는 기억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기에 우리는 25년을 기다렸고 이제 함께 갈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얗게 쌓이는 눈송이들을 보면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진짜 동맹은 압박이 아니라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25년 전 한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안서를 덮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의리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한국이 그걸 증명했고 이제 러시아가 보여줄 차례라고 말입니다. 그 제안서를 작성하기까지 우리는 6개월을 회의했고 17개국을 검토했으며 150건이 넘는 기술 보고서를 분석했는데 결론은 항상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극동 개발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었고 북극 항로 개척부터 시베리아 자원 개발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단 한 곳이라도 실패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지도를 보면서 푸틴 직속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말했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유럽까지 가는 시간이 25일로 단축되고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는 것보다 열흘이나 빨라지며 러시아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극 바다를 뚫을 배가 필요했어요. 쇠빙 LNG선이라는 특수한 배였는데 얼음을 깨면서 동시에 엄청난 양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어야 했고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했으며 단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기술팀이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선명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자료를 읽어내려가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세계 쇠빙선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고 극한 환경 기술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품질과 납기일 준수율이 98%를 넘었어요.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은 의미였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을 비교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실무진이 준비한 자료가 탁자 위에 펼쳐졌고 세 나라의 조선 능력을 항목별로 분석한 표였습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었는데 한국보다 30%나 저렴했지만 품질 신뢰도가 60% 수준이었고 납기 지연율이 40%를 넘었으며 무엇보다 극한 환경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정반대였는데 품질은 완벽했고 기술력도 인정받았지만 건조 속도가 너무 느렸으며 평균 3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5년으로 잡고 있었고 비용은 한국보다 50%나 높았습니다. 극동 개발은 속도가 생명인데 이 속도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품질은 일본 수준이면서 가격은 중국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고 속도는 세계 최고였으며 납기일을 어긴 적이 거의 없었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경제부 차관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한 나라가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기술팀장이 답했는데 한국 조선소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본 광경을 설명했고 2,000명이 넘는 인력이 24시간 교대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모든 공정이 분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현장 분위기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중국을 선택하자는 쪽과 일본을 선택하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한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만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면 한국도 우리를 선택할까 하는 거였어요. 당시 한국은 최고위 행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고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러시아와 협력한다는 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위원장이 답했는데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국은 25년 전에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우리 곁에 남았다고 신뢰는 한번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음 단계는 극동 인프라 개발이었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와 항만 시설 구축, 도시 전력망 설치까지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여기서도 한국의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필요했는데 중국은 싸지만 품질이 불안했고 유럽은 비용이 너무 높았으며 미국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어요. 한국 건설사들의 실적을 검토했을 때 중동에서 쌓은 경험이 눈에 들어왔는데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세우고 극한 환경에서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들이었으며 품질과 속도, 안전성 모든 면에서 검증됐습니다. 한 실무자가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는데 한국 건설사들은 약속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 인력을 2배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완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마지막 발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에너지 플랜트 건설이었어요. 시베리아 가스전을 개발하고 액화 시설을 만들며 수송 인프라까지 연결하는 작업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북극 항로도 극동 개발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에너지부 국장이 자료를 펼치면서 설명했는데 한국은 LNG 플랜트 기술에서 세계 2위였고 안전 기록이 가장 우수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기업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평판이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재계약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라는 보고서였어요. 푸틴 직속 자문관이 회의 말미에 발언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기술 파트너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이고 한국은 이미 그걸 증명했으며 25년 전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보여준 선택이 바로 신뢰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료들을 다시 펼쳐놓고 읽었는데 기술 보고서를 넘기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기술은 있었지만 러시아와의 신뢰는 없었고 한국만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첫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러시아 연방정부는 대한민국을 극동개발 최우선 협력국으로 지정한다는 문장이었는데 이건 단순한 경제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선언이었습니다. 350조라는 숫자 뒤에는 25년의 기억이 있었고 5만 달러의 은혜가 있었으며 함께 걸어온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면 그날로 돌아가야 하는데 1998년 8월 17일이었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루블화 평가절하를 발표한 날이었으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루블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고 은행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며 상점에서는 물건이 동났고 거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단 하루 만에 러시아 국민들이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는데 독일 지멘스가 제일 먼저 철수 명령을 내렸고
프랑스 르노가 그 뒤를 따랐으며 미국 기업들은 아예 사무실 문을 잠가버렸어요. 당시 모스크바에 있던 외국 기업 453곳 중에서 사흘 만에 300곳이 넘게 철수 계획을 발표했고 일주일 뒤에는 400곳이 떠났으며 한 달 뒤에는 단 5곳만 남았습니다. 그 5곳 중 하나가 삼성이었는데 본사에서 철수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현지 법인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떠나지 않으며 여러분의 급여는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추가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1,500명의 러시아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는데 다른 회사 직원들은 급여도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가장 큰 가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았고 협력업체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며 오히려 현지 채용을 늘렸어요. 러시아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손해인데 말입니다. LG 법인장의 답변이 지금도 러시아 언론에 회자됩니다. 우리는 돈만 보고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왔고 어려울 때 떠나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그해 9월이었는데 볼쇼이 극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153년 역사를 가진 러시아 문화의 상징이었고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초연된 바로 그 무대였으며 러시아 국민들의 자긍심 그 자체였는데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무용수들이 급여를 못 받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으며 무대 조명이 고장 나도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극장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을 때 한 이사가 제안했는데 외국 기업들에게 후원을 요청해보자는 내용이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모든 기업이 떠났고 남은 곳도 자기들 살기 바쁜 상황인데 누가 극장을 도와주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성이라는 한국 회사가 아직 남아있다고 한번 연락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극장 관계자가 삼성 본사를 찾아갔을 때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보자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측에서 즉시 후원을 결정했고 5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조건도 없었어요. 광고도 필요 없고 명패도 필요 없으며 그냥 극장이 계속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볼쇼이 극장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는데 러시아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문화를 지켜준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는 한국이고 그 회사는 삼성이라고 러시아 국민들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고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으며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 러시아 거리에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삼성과 LG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다른 브랜드보다 비싸도 한국 제품을 샀으며 이유를 물으면 다들 같은 답을 했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은 나라니까, 우리 문화를 지켜준 나라니까,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한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제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경제위기 시 기업의 선택과 장기 브랜드 가치에 관한 연구였고 삼성과 LG를 주요 사례로 다뤘으며 결론이 명확했어요. 단기 손실을 감수한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논문이 러시아 정부 고위층에 배포됐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읽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실제로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됐어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우선시하자는 방침이었고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었으며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대우하자는 지침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외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과 LG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러시아 국민들의 충성도가 엄청났으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독일 기업 한 곳이 볼쇼이 극장 후원권을 따내려고 삼성의 5배인 25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극장 측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극장 이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삼성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었고 그 의리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우리는 영원히 삼성과 함께할 것이라는 문장이었어요. 이 성명서가 나간 후 러시아 전역에서 한국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한국 기업 취업 경쟁률이 치솟았으며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대변했는데
내 아들이 당시 삼성에서 일했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다 해고됐지만 우리 아들만 급여를 받았으며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겨울을 버텼다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을 잊지 않을 거라고 한국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말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그때 기록들을 다시 펼쳐봤는데 현지 신문 스크랩과 인터뷰 자료들이 빼곡했고 한국 기업에 대한 감사 기사가 매주 실렸으며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었어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오직 시간과 선택으로만 쌓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거리가 보이는데 삼성 광고판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그들 중 많은 이가 25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절대 잊지 않는 나라고 한국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나라였으며 이 둘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진짜 동맹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안서를 다시 펼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고 이제 보답할 시간이라고 350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은 사실 이미 시작됐었는데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우주를 향한 꿈을 키우고 있었고 자체 로켓 발사 능력을 갖추려 애쓰고 있었으며 방산 기술의 독립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벽은 높았습니다. 최고위 기술 선진국들이 한국의 우주 개발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었고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기술 이전을 봉쇄했으며 심지어 부품 하나도 팔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최고위 행정부의 태도가 단호했는데 한국이 로켓 기술을 보유하면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고 동맹국이라면서도 핵심 기술만큼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며 한국 과학자들이 아무리 요청해도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절망적인 문장들로 가득했고 기술 자립까지 최소 30년이 걸릴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적혀 있었으며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는데 2002년이었고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직후였으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주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우주 개발 협력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어요. 러시아가 한국의 로켓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제안이었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불곰 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러시아의 구형 군사 장비를 한국이 구매하고 그 대가로 첨단 기술을 습득한다는 내용이었으며 탱크와 장갑차 헬기 같은 재래식 무기들이 주요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로켓 엔진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고철 처리된 엔진이었고 작동하지 않는 폐기물로 분류됐으며 가격도 턱없이 싸게 책정됐는데 실제로 한국에 도착한 엔진들을 열어봤을 때 한국 기술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완전한 형태였어요. 모든 부품이 그대로 있었고 설계도까지 함께 들어있었으며 심지어 작동 매뉴얼까지 러시아어와 영어 2개 언어로 번역돼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급히 회의를 소집했을 때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러시아가 자국의 핵심 군사 기술을 이렇게 넘겨주다니 말입니다. 누군가는 함정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고 누군가는 고장난 엔진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분석 결과는 명확했어요. 최신형 엔진이었고 성능이 완벽했으며 역설계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는데 러시아 기술자들이 한국에 파견돼 왔고 직접 기술 교육을 시작했으며 숨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엔진 내부 구조부터 연료 분사 시스템까지 추진력 제어 방식부터 냉각 기술까지 모든 걸 상세하게 설명했고 질문하면 성심성의껏 답했으며 심지어 러시아 현지 공장 견학까지 허용했습니다. 한국 연구원 한 명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물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냐는 질문이었고 그 기술자가 답했던 내용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이건 기술 판매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답례라는 문장이었어요. 최고위 행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발끈했는데 한러 우주 협력을 중단하라고 압박했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한국 정부에도 직접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술은 이미 넘어갔고 한국 과학자들은 흡수했으며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한국이 첫 우주 로켓 발사에 성공했을 때 러시아 기술진이 발사장에 와 있었는데 그들이 한국 과학자들과 포옹하며 축하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고
러시아 국영방송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의미심장했는데 한국의 성공은 러시아의 기쁨이고 진정한 파트너는 함께 성장한다는 문장이었어요. 불곰 사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탱크 기술도 이전됐고 잠수함 설계 노하우도 공유됐으며 전투기 부품 생산 기술까지 넘어왔습니다. 한국이 요청하면 러시아는 거의 모든 걸 열어줬고 계약서에 없는 기술까지 보너스로 제공했으며 한국 방산 기술자들이 러시아 군수공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줬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30위권 밖이었던 한국 방산 산업이 2010년대 들어 급성장했고 2020년에는 세계 9위까지 올라섰으며 지금은 폴란드와 호주,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사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고 천국 미사일이 주목받았으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까지 가능해졌어요.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발언했는데 내용이 솔직했습니다. 한국에 기술을 준 게 아니라 빚을 갚은 것이고 1998년 그들이 우리 곁에 남았을 때 이미 우리는 결심했으며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말이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불곰 사업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깨달았습니다. 350조 제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러시아는 이미 20년 전부터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고 기술 이전이라는 형태로 신뢰를 보여줬으며 한국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왔습니다. 최고위 행정부가 막았던 그 기술을 러시아는 선뜻 내줬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봉쇄했던 그 길을 러시아는 활짝 열어줬어요. 통계 자료가 말해주고 있었는데 한국 방산 수출액이 불곰 사업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고 우주 분야 투자가 5배 늘었으며 관련 일자리가 3만 개 이상 생겼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고 기술 뒤에는 신뢰가 있었으며 계약서 뒤에는 25년 전의 기억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최고위 행정부는 한국을 눌렀지만 러시아는 한국을 일으켰고 동맹이라며 기술을 막았지만 러시아는 아낌없이 나눴으며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로켓 엔진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다고, 이건 1998년 5만 달러에 대한 답례였고 볼쇼이 극장을 지켜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으며 러시아를 버리지 않은 그 선택에 대한 감사였다고 말입니다. 그 감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건 제안서 최종 작성 단계였는데 푸틴 대통령 직속 극동개발위원회가 소집됐고 마지막 검토 회의가 시작됐으며 탁자 위에는 350조 원 규모의 모든 프로젝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이 120조였고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이 90조였으며 극동 인프라 구축이 70조였고 LNG 플랜트 건설이 50조였으며 나머지 20조는 기술 협력과 인력 교육에 배정돼 있었어요.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이 핵심을 찔렀는데 이 모든 프로젝트를 단 한 나라와만 진행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이냐는 물음이었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여러 나라와 나눠서 계약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으며 경제부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위원회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보고서 첫 장에 적힌 문장이 명확했는데 극동 개발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이고 북극 항로와 가스전과 인프라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한 곳이라도 지연되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여러 나라가 아니라 모든 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파트너였고 그 파트너가 가져야 할 조건이 4가지였어요. 첫째는 기술력이었는데 쇠빙선부터 LNG 플랜트까지 극한 환경 건설부터 전력망 구축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했고 검증된 실적이 있어야 했으며 실패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야 했습니다. 둘째는 속도였는데 30년짜리 프로젝트를 15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했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현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했으며 계절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있어야 했어요. 셋째는 품질이었는데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하는 설비를 만들어야 했고 50년 이상 유지되는 인프라를 건설해야 했으며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도 없어야 했습니다. 넷째는 신뢰였는데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나라여야 했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여야 했으며 25년 전처럼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는 나라여야 했어요. 기술위원회가 전 세계 32개국을 분석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가 단 한 곳뿐이었고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며
두 번째로 가까운 나라도 3가지 조건밖에 못 맞췄어요. 중국은 어땠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보고서 담당자가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는데 중국은 가격이 저렴했고 인력이 풍부했으며 속도도 빨랐지만 품질 신뢰도가 문제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러시아에서 진행한 건설 프로젝트 23건 중에서 14건이 납기를 어겼고 9건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으며 3건은 아예 중단됐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더 심각한 건 극한 환경 기술이었는데 시베리아에 지은 중국 공장들이 겨울만 되면 가동을 멈췄고 배관이 얼어 터지는 사고가 반복됐으며 보수 비용이 건설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는 질문이 이어졌을 때 또 다른 페이지가 펼쳐졌는데 일본은 기술력이 뛰어났고 품질이 완벽했으며 신뢰도도 높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속도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평균 공기가 계획보다 2.3배 길었고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현장 대응이 느렸으며 비용이 애초 계약보다 평균 60% 초과됐습니다. 한국은 달랐다는 설명이 이어졌는데 지난 20년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수행한 대형 프로젝트 321건 중에서 93%가 납기를 지켰고 품질 하자율이 2% 미만이었으며 예산 초과율이 평균 5% 이하였습니다. 중동 사막에 도시를 세웠고 동남아시아 정글에 고속도로를 뚫었으며 아프리카 오지에 발전소를 지었는데 모두 약속한 날짜에 완공했어요. 더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 극한 환경 프로젝트만 따로 분석했을 때 한국의 성공률이 98%였고 이건 세계 평균인 62%의 거의 2배 수준이었으며 두 번째인 독일이 83%였고 일본이 79%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너지부 국장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카타르 LNG 플랜트 건설 사례였고 한국 기업이 세계 최대 규모를 3년 만에 완공했으며 가동 후 7년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호주 쇠빙 LNG선 건조 사례도 나왔는데 극한 환경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고 발주처가 추가로 5척을 더 주문했으며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산 쇠빙선만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위원장이 물었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 프로젝트를 거절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이었고 현재 한국이 최고위 행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와 협력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답했는데 바로 그게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라는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고 1998년에도 그랬으며 2000년대 불곰 사업 때도 최고위 행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와 협력했다는 기록이 제시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일할 때도 최고위 행정부가 철수 권고를 했지만 계약을 완수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나갔으며 약속을 어긴 적이 거의 없었어요. 푸틴 직속 자문관이 발언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계약자가 아니라 동반자이고 한국은 이미 그 자격을 증명했으며 25년 전 그들이 보여준 선택이 바로 그 증거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1998년 신문 기사가 떴는데 삼성 단독 잔류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고 그 옆에 2025년 제안서 표지가 나란히 놓였으며 25년의 시간이 한 장의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표결이 진행됐는데 만장일치였어요. 대한민국을 극동개발 단독 파트너로 선정한다는 결정이었고 350조 규모 전체를 한국과 계약한다는 결론이었으며 이건 러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국가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숫자는 크지만 의미는 더 크다고 350조는 단순한 계약 금액이 아니라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무게라고 말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첫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대한민국을 극동개발 전 분야 최우선 협력국으로 지정하며 향후 30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고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약속이었으며 신뢰에 대한 화답이었어요.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을 남겨두고 펜을 내려놓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50조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25년의 시간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고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아닌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책상 위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신인은 통화처럼 가치를 가지며 러시아가 기억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었고 한국이 보여준 건 효율이 아니라 의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종 서명이 떨어지고 2주일 후 첫 현장 방문이 잡혔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가스전 예정지였고 시베리아 한가운데였으며 영하 38도의 혹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임시 사무동에서 킥오프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러시아 현지팀과 중국 협력사 일부도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한국 팀장이 제일 먼저 일어나 다가왔는데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인사했고 통역사를 통해 협력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을 전했으며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현지 팀장도 악수를 청했는데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았고 함께 일하자는 말을 건넸으며 중국 협력사 담당자는 빠르게 명함을 건네고 언제든 연락 달라는 말만 남겼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 팀이 발표를 했는데 중국 팀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비용도 가장 저렴하다고 주장했으며 당장 내일부터 시작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러시아 팀은 신중했는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고 환경평가부터 철저히 하자고 제안했으며 속도보다 정확성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한국 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을 때 통역사가 제 옆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저분이 지금 아주 공손하게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한국어는 같은 내용도 표현이 여러 가지라서 번역이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궁금해져서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을 때 통역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저 팀장이 지금 제안한다고 말하는데 한국어로는 제안 드린다고 하고 있고 검토해달라는 말도 검토 부탁드린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모든 문장 끝이 상대를 높이는 형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 중간에 한국팀 직원 하나가 팀장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통역사를 통해 들리는 내용은 측정 결과가 나왔다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통역사가 다시 귓속말로 설명했습니다. 저 직원이 팀장한테 존댓말을 쓰고 있고 팀장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으며 보고 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끼리인데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통역사에게 더 자세히 물었는데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고려하는 언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나이와 직급, 친밀도에 따라 말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설명이었으며 심지어 같은 부탁도 10가지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달라는 말만 해도 물 주세요와 물 좀 주시겠어요. 물 한 잔 부탁드립니다가 다 다른 상황에서 쓰이고 물 있어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며 아예 물이라고만 말해도 문맥에 따라 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매번 상대를 계산하고 관계를 따져서 말을 골라 쓴다는 겁니까? 그게 자동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통역사가 웃으며 답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그들에게는 호흡처럼 당연한 거라고 오히려 존댓말을 안 쓰면 이상하게 느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후 현장 점검에 함께 나갔을 때 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는데 한국팀 막내 직원이 현지 러시아 작업자들과 대화하고 있었고 나이가 많은 작업자에게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으며 젊은 작업자에게는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통역을 거쳐야 했지만 태도에서 차이가 느껴졌고 상대의 나이를 보고 자동으로 존중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 협력사 직원들은 달랐는데 누구에게나 비슷한 태도였고 큰 소리로 지시하거나 빠르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으며 러시아 현지팀은 동등하게 대하는 방식이었지만 한국팀은 뭔가 달랐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먼저 배려하는 게 보였고 나이 든 작업자에게는 더 조심스러웠으며 팀장급 인물에게는 더욱 공손했어요. 저녁 회식 자리가 마련됐는데 한국팀이 술을 따르는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약간 돌리며 마셨고 잔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았으며 서로에게 술을 권할 때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통역사가 다시 설명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술 마실 때 얼굴을 돌리는 게 예의고 잔을 두 손으로 받는 게 존중의 표시이며 나이 순서대로 술을 따르는 게 관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는데 한국 사람들은 언어뿐 아니라 행동 전체가 상대를 고려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으며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거칠었고 러시아는 친절했지만 형식적이었으며 한국은 모든 행동에 배려가 녹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팀장과 1대1 면담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냐고, 같은 말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통역사를 통해 답했는데, 불편한 게 아니라 정교한 거라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 관계를 표현하고 존중을 전달하며 거리를 조절한다고, 말이 곧 마음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는데, 말이 곧 마음이라는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고, 한국 사람들은 언어 자체를 인간관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게 신뢰로 이어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1998년 삼성이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도, 2000년대 불곰 사업 때 러시아가 한국에 기술을 넘겨준 이유도, 지금 350조 협력이 가능한 이유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문장을 적었는데,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고, 그들은 상대를 높이는 언어를 쓰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며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바로 신뢰의 근원이라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통역사가 했던 말도 다시 떠올랐는데, 한글은 하루면 배우지만 한국말은 평생 배워야 한다는 문장이었고,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협력 계약서를 다시 펼쳤는데 350조라는 숫자 뒤에는 25년의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왔으며, 한국은 말로도 행동으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속도를 말하고 유럽은 품질을 말하며, 미국은 힘을 말하지만 한국은 배려를 말하고 있었고, 그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펜을 들어 메모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언어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신뢰를 만들며, 신뢰가 역사를 만든다고,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적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증명이 세계로 퍼져나가기까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협력계약 공식 발표 직후 주요 해외 외신 긴급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됐고, 한러 350조 협력 체결이라는 제목이 경제뉴스 톱을 장식했으며 사무실 모니터 6개가 동시에 같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곳은 미국이었는데,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특집을 편성했고, 한국이 최고위 행정부의 53조 압박을 무시하고 러시아와 손잡았다는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으며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논평까지 나왔어요. 화면 속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이번 한러 협력은 단순한 경제 계약이 아니라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사건이라는 내용이었고, 한국이 독자 노선을 선택했으며 더 이상 최고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었는데, 기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한국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으며 동맹국으로서 실망스럽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지만, 정작 그 말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 미국 경제 전문가가 방송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는데, 최고위 행정부가 한국을 너무 압박했고 53조를 요구하면서 텍사스 공장에서 인력까지 붙잡았으며 동맹을 거래로 본 게 실수였다는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러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전문가가 답했는데, 신뢰라고 한 단어로 정리했고, 러시아는 1998년 한국이 남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그 신뢰를 지켜왔다는 설명이었으며, 반면 미국은 한국을 압박만 했고 기술을 막았으며 이익만 챙기려 했다는 냉정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반응은 더 흥미로웠는데,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나와 발언했고, 한러 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지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 했어요. 다음 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분석 기사를 냈는데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극동 진출이 동북아 균형을 흔든다는 내용이었고, 시베리아 자원 개발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가면 중국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였으며, 특히 북극 항로까지 한국이 장악하면 물류 패권 지도가 재편된다는 위기감이 글 전체에 배어 있었어요.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중국 외교 채널을 통해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었고, 극동 개발에 중국도 참여시켜달라는 요청이었으며 한국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제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이미 파트너를 정했으며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25년 전 기억은 더더욱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러시아가 진짜로 약속을 지키고 있었고 중국의 돈보다 한국의 신뢰를 선택했으며, 이게 바로 진짜 동맹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본은 더 극적으로 반응했는데 주요 경제 매체들이 특집 기사를 쏟아냈고 우리가 놓친 350조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일면을 장식했으며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이라는 분석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일본 경제학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말했는데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났고 일본은 기술력만 믿고 교만했으며 속도가 느렸고 무엇보다 신뢰를 쌓지 못했다는 냉정한 자기 평가였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다르게 했기에 러시아가 선택했느냐고 말입니까? 학자가 화면에 자료를 띄우면서 설명했는데 1998년 러시아 경제 위기 당시 일본 기업들은 모두 철수했고 2000년대 불곰 사업 때도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기 실리로만 봤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 때 남았고 협력할 때 진심이었으며 25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비교 자료가 화면에 나왔어요. 학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충격적이었는데 일본은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기술이 아니라 신의를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국제경제포럼이 열렸는데 주제가 신뢰 기반 경제 협력의 미래였고 한러 협력 사례 발표 요청이 들어왔으며 제가 연사로 지목됐습니다. 강당에 200명이 넘게 모였는데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각국 대사관 경제 참사관들,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학자들까지 모여 있었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참석했으며 주요 매체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첫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제목이 경제에서 문명으로 신뢰의 국가 대한민국이었고 부제가 25년의 약속이 350조가 된 이유였습니다. 1998년 모스크바 거리 흑백 사진을 보여줬는데 폐쇄된 상점들 사이에 유일하게 불이 켜진 삼성 간판이 있었고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한 나라만 남았고 그 선택이 25년 후 350조 협력으로 돌아왔으며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라고 숫자로 계산할 수 없고 계약서에 쓸 수 없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곰 사업 자료를 보여주면서 강조했는데 러시아가 한국의 로켓 기술을 넘긴 건 판매가 아니라 감사였고 고철로 분류된 엔진이 완전체로 도착한 건 규제를 우회한 배려였으며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된 후에도 러시아는 자랑스러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350조 계약서 표지를 띄우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계약이 아니라고 25년 동안 쌓은 신뢰의 결정체이고 한국이 보여준 의리에 대한 러시아의 답례이며 진짜 동맹은 압박이 아니라 기억으로 만들어진다는 증명이라고 설명했어요. 발표를 마치면서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는데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습니다. 최고위 행정부가 53조를 요구할 때 한국은 350조를 선택했고 중국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때 러시아는 신뢰를 선택했으며 세계가 배웠습니다. 진짜 외교는 힘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기립박수였고 3분 넘게 이어졌으며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학자 한 명이 일어서서 물었는데 한국의 성공 비결이 정확히 뭐냐는 질문이었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기술로만 보지 않고 관계로 보며 계약을 숫자로만 보지 않고 약속으로 보고 파트너를 거래 상대로만 보지 않고 동반자로 본다고 그게 차이라고 설명했어요. 강당을 나서면서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으며 이 내용이 본국에도 전달될 거라고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확신했어요. 세계가 드디어 깨닫고 있다고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고 그 신뢰는 25년이라는 시간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약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이제 미국만 쳐다보는 시대는 끝났다고 한국은 의리로 동맹을 선택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입니다. 그 확신이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학회 발표 이후 러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제안이 들어왔고 한국 협력 프로젝트 총괄 자문으로 계속 일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급여와 지위도 대폭 상향 조정됐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신뢰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됐다는 점이었고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극동 개발 첫 삽을 뜨는 기념식이 열렸는데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가스전 현장이었고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 기업 대표단도 함께했습니다. 식전에 한국 팀장이 제게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넸는데 한글로 쓰인 수첩이었고 표지에 신뢰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첫 페이지를 펼치자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니콜라이님,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 문장이었고 그 아래 영어 번역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를 담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기념식이 시작됐고 러시아 측 대표가 연설했는데 오늘이 단순한 공사 시작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라고 말했으며 25년 전 한국이 보여준 의리를 러시아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의리를 행동으로 보답할 차례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답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울림이 있었고 러시아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으며 우리는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가져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도 관계로 본다는 걸 말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고 프로젝트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이며 경제가 아니라 문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중간 점검이 있었는데 공정률이 계획보다 빨랐고 품질 검사도 모두 통과했으며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회의에서 러시아 현지 책임자가 말했는데 한국 팀과 일하면서 배운 게 많다고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빨리 대충 하는 것보다 결국 빠르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저녁 회의 후 한국 팀장과 단둘이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었냐고, 상대를 배려하고 신뢰를 지키며 약속을 중시하는 문화가 어디서 왔냐고 말이에요.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는데 아마도 우리 역사 때문일 거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였고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으며 살아남으려면 신의밖에 없었다고. 힘이 없으니 약속으로 살아야 했고 무기가 없으니 신뢰로 버텨야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는데 한국의 강점이 약점에서 나왔다는 역설이 놀라웠고 작았기 때문에 배려를 배웠으며 약했기 때문에 신뢰를 지켰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도 존중이 들어가고 행동에도 배려가 묻어나며 일할 때도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고.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1년이 지났고 극동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북극 항로 첫 쇠빙 LNG선이 한국 조선소에서 완성됐고 시베리아 가스전 첫 생산이 시작됐으며 인프라 구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고 품질과 속도 모두 만족스러우며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점심시간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 애썼으며 저녁엔 한국팀 직원들과 대화하며 배운 표현을 써보곤 했어요. 여전히 어려웠지만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를 알게 됐고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표현에 담긴 진심을 느꼈으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가 얼마나 따뜻한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한국팀 막내 직원이 제게 한국어로 인사했는데 니콜라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문장이었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줘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툰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을 때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격려해줬으며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게 단순히 단어를 익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5년 전 냉정한 경제학자였던 제가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숫자로 세계를 보던 사람이 이제 신뢰로 세계를 보게 됐고 효율만 추구하던 분석가가 이제 관계를 중시하는 조력자가 됐으며 관찰자였던 제가 이제 전달자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경제는 숫자지만 신뢰는 기억이라는 것을,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의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약서는 종이에 쓰지만 약속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진짜 동맹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25년 전 작은 선택이 오늘날 350조 협력이 됐듯이 오늘의 신뢰가 미래엔 더 큰 우정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크지 않지만 마음이 넓고 힘이 세지 않지만 신의가 강하며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약속은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배려가 있고 그들의 행동 속에는 존중이 있으며 그들의 경제 속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의리의 문명, 코리아라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단순한 경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나라 사이의 관계도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 있고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걸 효율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인간적인 온도라고 느꼈어요. 힘이 세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오래가는 건 아니잖아요. 조용하지만 꾸준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약속을 지켜온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마음에 남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